자, 반갑습니다. 2017년 5월 12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5월의 두 번째 금요일. 지난주는 5월 어린이날로 휴장이었고요. 오늘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금요일,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자, 소리 체크하고요. 아침 시험 시작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5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5번. 제목 센스 이슈. 네, 이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황 시간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자, VIP방 공개방 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 시황 시작할게요. 자, 금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이 이슈를 통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어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증시 먼저 갑니다. 자, 미증시는 다우 나스닥을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보면서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우 존스 산업 지수. 네. 연봉지수는 상승합니다. 21,169.11포인트까지 올라갔었고 2919.42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1156.81포인트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중간에 한번 이제 음봉이 나왔던 요 2년 전에 나왔던 모습이 있었는데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 시장 자체가 상승세다, 화랑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면서 주가는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까요? 글쎄요. 일단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추가 상승까지 나와주니까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월봉상 보시면 지난달에 양봉 나왔고 이번 달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신고가가 아직 가지 못하고 있고요. 주간 기준 보신다면 3주간의 양봉이에요. 우리가 흔히 적산병, 흑산병이란 말을 하죠. 양봉 3개 이후에 음봉 3개 이후에 양봉 말씀드리는데 석 달간의 양봉 이후에 음봉 형태, 크게 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아래 꼬리 달리면서 몸통이 조금 만들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주봉 형태에 봤을 때 이번 주는 좀 잠잠하게 넘어가고요. 흐름상으로는 다시 2만 포인트 근처 다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 형태 연장을 해본다면 들어올리고 횡보 나오고 2평 닫고 살짝 눌렀다가 올라오고 횡보 나오고 2평 깼다가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죠. 25,500이라거나 2만 포인트 근처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일봉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미증시가 한번 충격이 있었습니다. 뚝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낙폭을 좀 줄였죠. 강한 하락 이후에 낙폭 줄이면서 반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일 23포인트 빠졌다 끝났는데 0.11%입니다. 저가는 2798까지 갔다 옵니다. 종가는 2919까지 올라왔고요. 100포인트 이상이 이제 되돌림이 나와줬는데 왜 빠졌는지는 잠시 뒤에 제가 뉴욕 마감을 보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하락이 있었다. 그러나 하락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되돌림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신고가 갱신이 아주 계속 올라옵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참 잘 가요. 참 부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잠시만요. 그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고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른 방향을 가기도 하는데 코스피 올라도 코스닥은 빠지기도 하고 코스피 빠지는데 코스닥 올라가기도 하면서 다른 방향 많이 가죠. 그런데 다우 나스닥은 같은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부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코스피가 신고가 왔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다우 나스닥 따라갔다면 코스닥도 지금 700포인트 후반 넘어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못 가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 남의 나라 얘기니까 우리나라도 맞춰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다면 코스닥에서 일단 상장하고 나서 그 규모를 키우고 코스피를 이전하는 모습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카카오가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나스닥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올라가죠. 월봉 기준 또 이번 달 고가예요. 주봉상 또 고가입니다. 일봉상 어제 역시 다우처럼 슬쩍 밀었다가 아래 꼬리 달리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현상이 그렇다, 올랐다, 빠졌다, 움직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다음에는 또 그럴까? 비슷한 그 위치에 오거나 흐름 왔을 때 또 그럴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뉴스 갑니다. 뉴욕 마감. 네, 기사 많지 않습니다. 짧게. 실적 부진의 친성장 정책 지연 우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 나오기 위해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건 매출이고 영업이익이고 이런 그 실적이죠. 실적이 좋은 회사가 상승하기 좋다라는 거는 정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고 매출이 안 좋고 영업이익이 안 좋고 적자가 지속이 돼도 테마에 없겠다고 나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석으로는요. 실적도 좋아야 돼요. 하나의 테마에 종목이 3개, 4개씩 올라가는데 그중에 한 개만 실적이 좋다. 그럼 나중에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금방 빠집니다. 자, 실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 때문에 부진했다는 얘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고요. 신성장 정책에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뉴욕 증시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죠. 기업 실적이 부진했고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의 신성장 정책 지연 우려, 투자 심리 위축 이렇게 됐습니다. 소매업종이 악세를 보이면서 이를 추종하는 인기 있는 ETF 상장지수 펀드 SPDR S&P 500 ETF가 2.7% 추락하면서 투자 심리 압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 빠졌고요. 상장 이후 첫 번째 실적 발표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 요거 아시나요? 스냅챗? 요즘 SNS라거나 이런 그 업체들이요. 스타트업 기업이라거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상장하거나 돈을 많이 벌죠. 돈을 실제로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주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굉장히 큰데 스냅챗의 모기업 스냅이 있나? 스냅이 22억 달러의 손실을 발표합니다. 22억 달러면 얼마예요? 1억 달러면은 우리나라로 1,000원이라고 쳐. 1,000억이죠. 2조 2천억. 2조 이상의 손실을 발표했다라면서 21% 급락했대. 21%면 진짜 미증시에서 21%면요. 진짜 폭락입니다. 우리나라 점화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한이 있지만 미국은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파동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3% 5% 많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10%면은 정말 미쳤다 그럽니다. 21%는 급락이죠. 나스닥 사상 최고가 행진을 멈추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냅챗 같은 경우에 나중에 수익 구조를 붙이게 되면 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돈 되겠어 하긴 했었는데 거기에 광고 집어넣고 매출 집어넣고 이런 그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특히 광고가 가장 큽니다. 큰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주가도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스냅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했다가 손실이 너무 크니까 급락이 나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가 밀렸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S&P 500 중에서는요. 11개 업종 중에 필수 소비재 금융기 8개가 하락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전반적인 하락 때문에 요동이 컸다라는 거죠. 유가 상승의 악발이 먹혀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이날까지 2거래일 동안 4% 이상 급등했지만 에너지 업종은 보합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제개혁 등 친성장 정책이 치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락이 있었고 밀어주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견고한 노동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올해 뭐 2-3번 정도 더 올릴 것이라는 얘기 나오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시장이 좋다라고 판단이 나와야겠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고 일자리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급여를 받고 급여 생활자가 늘었기 때문에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는 양호하다라는 판단이 나오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대출금리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갚기 위해서 급여 받았던 부분이라거나 다른 부분들을 빨리 상환하고 그러면 이게 가계적인 압박이 오고 그럼 다시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죠. 참 이게 시세효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나오죠.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88%를 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차력이 생깁니다. 달러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되어 있네요. 국제유가 상승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 지표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펙이 이날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비오펙국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이 전년비 하루당 95만 배를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되어 있습니다. 오펙이 가장 큰 기구잖아요. 석유 생산 할 수 있는 국가 중에서. 네, 비오펙 국가에서 오펙에서 감산한 거를 비오펙 국가에서 퍼버리면 전체 공급량은 줄지 않거나 늘어나겠죠. 그러면 유가는 올라가지 못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서 유가 같은 경우에 좀 가격 변동들이 자꾸 나타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금값이 이틀 상승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달러 약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 내지는 가장 큰 시장의 주가가 떨어지네. 시장에 뭐 문제 있나? 무슨 일이 생기나? 부담되죠.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자산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안전자산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 나면은 현금 챙기지 마세요. 뭐 챙겨요? 귀금속 챙기십시오. 좀 챙겨 놓으세요.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현금 갖고 있지 말고 현금 갖고 와봤자 외국 나가서 또 세게 됩니다. 종이통화 됩니다. 상장피 되는 것처럼. 근데 금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다이아몬드도 좋긴 한데 황금성 떨어지니까 금이 낫죠. 금 같은 경우에 좀 챙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금고에, 개인 금고에 금이라거나 아니면 달러라거나 같은 걸 심어놓죠. 그게 뭐예요? 안전자산이죠.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 나오면서 금 수요를 자극했다. 달러 강세 일반적으로 달러 거래되는 금 수요를 약화시킨다 되어 있습니다. 자, 금 가격이 좀 올랐다는 얘기 나와줬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실적이 부진하고 신성장 정책 지연 우려 있었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높아졌고 그다음 뭐예요? 유럽이나 미증시 하락이 나오면서 금값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국내로 넘어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신고가를 달성합니다. 2300을 돌파하고 2300 최고가 얼마요? 23까지 가요. 결국 넘어가는 2011년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입니다. 대단합니다. 월봉 기준 보셔도 크게 올라갔고 신고가 올라갔는데 강하게 들어올린 이유 선거 이후에 좀 돌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쉬고 있는 것 같죠. 약간 이제 조정을 받거나 하락 혹은 조정 눌림의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갔어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봉상 그림 보시면 신고가 4주 연속 상승 나오면서 뻗어갑니다. 일봉상 그림 보시면은 양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니까 이제 5일선입니다. 일본 기준 5일선상을 타고 올라가요. 급등주의 패턴은 3일선과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급등주 형태를 따라갑니다. 지금 코스피 증시가 급등주의 형태에서 3일선 없이 5일선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추정하려고 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더 갈 수도 있긴 한데 꽤 많이 올랐고요. 꽤 많이 올랐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동안 상승세를 계속 키워왔고요. 4월 이후에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한번 나올 만한 위치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대한 접근을 강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주의가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갑니다. 코스닥도 올랐어요. 올라온다니까요.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죠. 2015년부터 얘기했던 거. 2015년 연말에 10월 11월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제가 1년 8개월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 뭐예요? 1년 7개월 8개월 동안 얘기했던 거. 1년 7개월 아니고 맞나? 맞나? 1년 7개월 8개월 동안. 2015년 연말에 윗꼬리 양봉 나오고 2016년에 음봉 나오고 2017년에 양봉 나온다. 양 나온다. 600포인트는 바닥이니까 무조건 잡으세요. 그대로죠. 이번 달 올해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의 인식이 있습니다. 600포인트는 분명히 바닥의 인식이 있고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신다라면 600 이하나 부근났을 때 땡큐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중이죠. 650 정도까지 1차고 돌파 나오고 700이고 800이고 가면 되겠다. 800을 돌파해주고 코스피가 신고가 안 거쳐 만큼 코스닥도 신고가를 가면 좋겠는데 카카오 이전 상장 얘기 있어가지고 그거 보니까 실적이 좋다는 얘기 나와서 카카오가 이전을 안 하고 코스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견인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네이버라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코스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코스닥을 좀 키울 만한 종목이 생기면 그냥 가버려요. 그죠? 이동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못 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올라옵니다. 주봉상 양봉 나오고 일봉상 어때요? 양봉 나오는데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2017년 1월달 고점 돌파했고 647포인트, 고가는 647.58포인트 갔었고요. 종가는 47입니다. 잘 올라갑니다. 50을 돌파해주고 추가 상승으로 700 뚫고 800 뚫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양호하죠. 어제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입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오전 중에는 외국인들 팔다가 오후 들어서 장마감할 때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쌍끌이 매수해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우리나라 증시긴 한데, 국내 증시긴 한데 우리나라의 주체, 개인이나 기관이 매수해준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죠?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외국인들이 매수해줘야 올라오죠. 대부분의 경우. 네,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올리고 상승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오늘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뉴스로 넘어갑니다. 오늘 뉴스는 11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사부터 좀 길게 보려고요. 뭐냐면 박스핏 뚫고 하이킥. 뭐라고 되어 있냐면 IT와 금융주를 잡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국내 증시가. 전문가 7인이 본 시장 전망 밑에 보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증시가 6년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2300을 돌파했어요. 시도가 아니라 돌파했습니다. 요거 이사벨이 돌파한 게 어젠데 323 갔는데 어제 종가는 296이었죠. 종가 기준에 300포인트 돌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1800, 2100 갇혀있다는 이유로 박스피라고 불렸던 암흑기를 벗어나서 대세 상승장에 진입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선제국 증시가 회복을 보이면서 동반 상승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실적이 좋다라는 것도 나오죠. 올해 나온 실적 발표 보게 되면 작년 대비 600%, 300% 이렇게 나옵니다. 150% 더 증가했다. 동일 기간 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시장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불지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초 체력이 좋으면 배우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배우러 갔는데 예를 들어 권투를 배우러 갔다. 혹은 이제 유도를 배우러 갔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하는지 아시죠? 뭐부터 할까요? 체력 테스트부터 하겠죠, 당연히. 줄넘기 몇 번 할 수 있나, 팔굽혀펴기 몇 번 할 수 있나, 윗몸 기 몇 번 할 수 있나라는 걸 보겠죠. 체력이 안 좋은데, 힘이 없는데, 엎어치고 매치기 할 수 있나요? 사람을 들 수 있나요? 못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힘을 먼저. 심성교육. 심성교육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심성교육 중요한데, 일단은 기초 체력을 먼저 봐야 돼요. 네. 유도를 배우러 갔는데 낙법 말고 엎어치기 매치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엎어치기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좀 키우세요. 팔굽혀펴기 하시고 윗몸일으키기 하시고 줄넘기 많이 하시고 해가서 힘을 키우세요.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거기에 쌓고 기술을 넣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고 펀더멘털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은데 거기에 시장 전망도 좋고 업종도 좋아질 것 같고 성장할 것 같고 그러면 추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랜만에 찾아온 주식시장 호황에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미래에셋, KB, NH, 삼성, 한국투자, 대신, IBK 7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에서 전망을 몰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답은 올해 코스피 소폭 더 오르겠지만 화랑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탈박스피 장세로 규정하는데 동의했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 나옵니다. 2400에서 500선 넘어서 3000까지는
그렇게 막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러잖아요. 나 혼자 막 튀어서 뭐 갑툭튀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올라가면 내가 영웅이 되지만 안 갔을 경우는 욕을 먹습니다. 다 안 간다는데 왜 너만 간다 그러냐? 봐라, 너만 틀렸지. 너는 땡 아웃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가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7명 중에 1명만 올해 코스피가 2,400 넘을 거라고 보고요. 4명은 2,300 이상 400 미만, 2명은 250에서 300 미만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화랑 구매 접어들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크다.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크다. 퍼나 PBR이 너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코스닥 지지수 630, 40 오르는 수준에서 큰 폭 반등 없을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40, 50 돌파할 것 같은데요. 7명이 4명이 코스닥이 올해 말 650, 700 미만일 거다. 700 넘을 거라고 보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650 정도는 거의 넘겠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시장 전망. 미래에셋은 코스피가 2250, 300 미만. 코스닥은 650 이상 700 미만. 그리고 KB증권, NH 등등등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증권사들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2300에서 400포인트 정도가 코스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650에서 700 전후가 높을 거다라는 그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본다면 IT, 금융, 화학주를 봐라. 삼성전자가 250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까지 돌파 하면은 코스피 많이 가겠죠. 코스피가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죠. 거의 뭐 시총이 4분의 1 정도 가까이 됩니다. 25% 가까이 돼요. 비중 20% 넘어갔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50까지 돌파해주고 한다면 더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주가의 그 상승에 힘을 실어주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 좀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뭐가 있다?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88% 얘기 나왔죠. 88%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더 충격이 크죠. 그런데 자, 여기 볼리스트에 보세요. 미국 금리 2차례 더 오르고 한국은 동결할까?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축소 등이 가장 큰 상승세의 악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동결하지 않겠나 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힘들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금리를 지금 올리는 시기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미증시가 올라도, 미증시의 금리 올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기사입니다. 코스피 시장 활기 뛰는데 펀드와 판매사 추천은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죠. 많이 올랐잖아요. 신고가잖아요. 자,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그동안 종목을 안 잡고 있다가 상한가 한번 나오면 뭐지? 뭐 있나? 상한가 한번 나왔다 살짝 쉬면은 그렇지. 별거 없어. 다음에 또 상한가 한두 방 더 올라가면 뭐 사야 되나? 하다가 안 사죠. 다 내려온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면 세 번째 올라왔는데 이거 더 올 것 같아. 신고가 나오고 급등 나올 것 같아. 정고점 돌파했어. 대박 날 것 같아. 딱 사버리면 거기가 최고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빠지면 손절 안 하고요. 빠졌다 튀니까 거봐 올라가지. 근데 다시 빠지면은 손실 큰데 손절할까 말까. 그러다가 물려가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코스피가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것 때문에 무작정 들어가기보다 이미 수익이 나 있는 그 종목이거나 한다면 보이선 대응을 하고 수익을 지켜내는 전략이 낫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 판매사들은요,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업종을 사기보다 해외에 있는 그 증시에 투자라는 펀드 쪽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사 추천 상위 5개 펀드 수익률 나오죠. 하나 USB 인프라 주식 CA 2008년부터 2008년 39% 손실이었어요. 2009년에 올라왔고 2016년에 11%까지 올라오긴 했네요. 이게 그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타이밍 잘 맞춰서 팔아주는 게 중요해요. 팔고 다시 사고 그게 중요합니다.
증시가 활기를 띠지만 보통은 글로벌적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증권사 올해 이달 초에 증권사 15곳, 은행 3곳, 보험사 1곳이 공시한 추천 펀드 상위 5개 중 3개가 해외 주식, 해외 인프라입니다. 미국 쪽의 펀드를 좀 많이 추천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죠? 수익률이 한 10% 이상 많이 올라왔다라고 나와줬는데 AB 미국 그로스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 13% 올라왔대요. 연초 이후 13%면 지금 5월이니까 5개월 만에 13% 나쁘지 않은데요. 한 달에 한 2% 정도 해서 이 정도면 또 이제 해볼만하죠. 1년이라고 친다면 얼마일까요? 1년이라고 치면은 25% 이상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수익이 나오거나 한다면 좀 환매를 좀 하고요. 다시 그 기준이죠. 기준에서 하락이 많이 나왔다 싶을 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다시 볼까요? 2008년도에 39% 마이너스 나왔을 때 들어갔으면 2009년도에 몇 프로? 59%겠죠. 그리고 2009년에 팔고 2010년에 11년 샀다라면 2012년에 10% 넘게 버는 겁니다. 또 그렇죠? 2012년 팔고 2013년과 14년 샀으면 빠졌겠지만 또 여기서 추가하면서 한다라거나 그 분할로 들어가게 되면 또 2016년에 11% 왔을 때 5에서 6% 정도씩 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 파도 타는 것처럼 했을 때, 파도 타는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팔고 빨리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다는 판단 때문에 외국계 주식이라거나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그 펀드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어디가 잘 간다, 잘 나간다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많이 빠졌다, 좀 많이 내려왔네, 하락이 있었네, 손실률 많이 나왔다 라고 할 때 거기서 공포에 사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누가 아는 사람한테 볼 때도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요즘에 어렵대. 그럼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어렵다 그러니까 야 어렵단다, 피하자, 누가 연락 오겠다, 전화 받지 말자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려웠지만 살아난 적이 있었고 회복한 적이 있었고 굉장히 행화들이 있었다. 다시 성공한 적이 있었다. 이게 파도처럼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좀 도움을 좀 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렇죠. 손재공님도 몇 번이고 대단하신 분. 우리 회사도 이런 파동이 있었지만 더 성장을 많이 합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애물단지된 ISA입니다. 작년이었나요? ISA 이제 얘기 나온 게 있었는데 별거 없어요. 만능통장이라는 별명강 출시가 됐었는데 은행에서 ISA가 있으니까 판매를 하라고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혜택도 별로 없고 중도 인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문정부에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변신을 시도 중이다. 출범마다 변신 시도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S가 지난해 말 수익이 바닥에다가 5년간 자금 묶어놔야 돼요. 5년 동안 어떻게 묶어놔요?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내가 카드값이 얼마나 할지 모르고 대출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내가 한 달 뒤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5년 묶어놓습니까? 그래서 개선안이 뭔가요? 업계에서 비과세를 400으로 올리고 비과세 조건을 국권 가입 기간을 축소해라. 중도인출 1년 30% 이하 허용하라고 결혼, 주택계획 등 목적 증빙 허용해줘라. 가입 자격도 은퇴 직장인 주부 청년 확대 좀 해라. 가입 시한도 연장님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 메리트 좀 생기죠. 여러분도 비과세 200밖에 안 되는데 250대는 200이 250인데 5년 동안 찾지도 못해. 네. 2018년까지밖에 못 차. 메리트가 없죠 아무래도. 근데 비과세 금액 늘리고 중간에 필요할 때 좀 찾을 수 있게. 요즘에 보험이라거나 이런 것들도요.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그냥 비과세 무배당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무배당 같은 경우에도 좀 샀다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저축형의 보험 같은 경우 더 많겠지만 내가 낸 자금의 몇 퍼센트 정도는 중간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찾을 수 있게 혹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ISA 시즌 2라는 이름으로 다시 좀 인기를 끌기 위한 준비가
나타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베트남 공략입니다. 판 키우는 손보사, 순고른 생보사.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적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좀 축소를 하면서 몸살리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삼성화재가 베트남 5위 선보사인 파니코를 인수를 했대요. 20%를 투트랙으로 베트남 시장 공략을 한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드 보복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거 좀 풀어달라 얘기했기 때문에 사드 반납은 아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좀 돌아서고 있어요. 중국 쪽과의 관계가. 그런데 중국이 또 변동점이 있죠. 이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 조율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막 간다 그러면 또 보복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안전한 베트남이라거나 이런 지역으로 가자라는 거죠. 오히려 이마트였나요? 이마트가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다른 업체 같은 경우 중국이랑 발을 뺄 수 있어요. 오히려 연관성이 떨어지는 베트남이라고는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하든 뭘 하든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들은 베트남 진출을 장기 전략으로 선회한다고 합니다. 신중히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라거나 다른 이제 은행권 금융업종에서 먼저 성공하는 걸 좀 본 뒤에 하겠다.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최소 1년 남겨오고 축소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손보사는 공격적으로, 생명보험사는 몸을 좀 사리고 있다라는 얘기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늦게 발전하는 국가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문제 풀면 굉장히 쉽죠.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문제 보면은 그래도 쉽죠. 야, 내가 5년만 젊었으면, 3년만 젊었으면 얘기하잖아요. 10년만 젊었으면, 5년 전으로 10년 전 과거로 돌아갔으면 이란 얘기하죠. 그때 돌아갔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 텐데 얘기하죠. 왜?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좀 덜 성장하거나 성장하고 있는 단계,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이죠. 그런 형태에서 어떻게 가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벌써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기사는 너무 많고 또. 자, 장애인과 휠체어 스쿠터 전용 보험이 나온대요. 문재인 정부에서 원하는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치매라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도 나온다고 돼 있어요. 보험업계에서 뭐를 해줘도 우려 때문에 지자체 등록 관리 안 되면 검토할 만하다라고 해서 장애인과 휠체어 스쿠터 전용 보험이 나온다라는 게 있고요. 문재인의 가계부채 대책 DSR 뜬대요. DTI 사실상 폐지가 되느냐. 가계부채 총량제 방안으로 DSR을 활용한대요. 금융당국은행 TF에서 DTI 폐지 역량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DTI 같은 경우는 총부채 상환 비율 얘기해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대출이자 합산 뒤 연속 복잡하죠. 60% 이내 대출, 수도권 대출에만 적용되고 2015년 시행했고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금융권 모든 대출까지 합산해 연속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대출 일괄적 비율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3단계 7대법 요거 나오죠. 이 정부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요, 가계부채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율을 낮춘다 그러죠. 최대금리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계 그것도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에서 소득으로 좀 바꿔줘야 돼요. 빚내서 집 사라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사세로 이렇게 가야 되죠.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와 있죠. 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빚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이거 어렵죠. 근데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떨어뜨린다 그랬죠. 소액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정리, 소멸시 완성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등등 얘기 나와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이루어졌을 때 지지율 같은 부분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이 살만한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일과제 관련 테마주 부덤덤 아닌데요. 튀었는데요. 윌비스라거나 에스코넥이라거나 이런 거 튀었는데, 무덤덤이라 느끼는 건 뭐냐면
일자리 이게 나왔으니까 상한가하고 10% 20% 급등 나오고는 기대했었는데 그만큼은 아니고 튀었다 내려오고 하니까 내려왔나 조정인가 하락인가 안 가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너무 급격한 변화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냈죠. 왜요? 밑에서 일자리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정책 반드시 누가 돼도 나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버티고 추매하고 기다렸거든요. 성공했습니다. 또 정책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당장 막 터트리는 게 아니라 100일 안에라고 했나요? 100일이었나요? 100일 안에 만들겠다. 정책을 내놓겠다. 나왔었죠. 관련 얘기들이 나와주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2차 혹은 그 이후 상승이나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사가 좀 빨랐다면 오늘 넷마블 상장하죠. 지금 넷마블 동시효과 보니까 뭐 시간에 매수대기 물량 안 보이고요. 그 예상 평가 단가만 나가 있는데 16만 5천 원 보이네요. 지금 5% 올라가서 좀만 일찍 입사했으면 아이고 일하면서 얘기 나옵니다. 스톡옵션 관련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스톡옵션 회사가가 1회차가 2015년 3월 27일 부여받은 직원 400명에게만 해당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늦게 받은 사람들은 좀 어렵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운이기도 하고요. 타이밍이죠. 인생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아쉽다 얘기 아까 나오고요. 마지막 기사, 마지막 아니구나. 남았네. 넷마블 오늘 상장 시초가 확약기간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미확이 되어 있는데 비중 나와 있는 게 있었죠. 공모가보다 높을 것이 예상됩니다. ING 생명은 첫날 보합세 시초가 공모가 못 미쳤다 되어 있죠. 오늘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약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쑥쑥, 편의점 쑥쑥, BJ 리테일 고고. 4A라고 해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 지금 트렌드가 4A라고 언론 혼자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라고 해서 그 1인 가구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하는 것은 편의점이다. 매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웨이포트 자진 상표합니다. 지분 추가 매수, 공개 매수한다고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고 시간 57분 넘길 시간이네요. 오늘 금요일 5월의 첫 번째 금요일 시황입니다. 지난주 쉬었으니까 오늘 두 번째 금요일인데 금 하면 뭐예요? 세금, 돈 생각나시죠? 오늘 여러분들 금덩어리 살 만큼 혹은 그 이상 돈 많이 버시라고 대박나시라고 제가 기운을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박나시고요. 선제공연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선제공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